자, 506페이지 가치제 원칙. 이 가격제 원칙은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면 가격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가격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그냥 가격 원칙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원칙이 11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게 몇 가지 더 첨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넘는 가격 원칙이 있는데 미국의 가격 원칙은 뭐 시험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을 정리하는 게 초점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11가지 원칙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다른 가격 원칙은 모두 이 최유효 이용 원칙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게 됩니다. 그게 체계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그 그림상 정중앙에 최유효 이용이 있죠. 그 최유효 이용이 모든 가격 원칙의 근본이 되는 원칙이라는 뜻이고 다른 원칙은 전부 최유효 이용하고 줄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원칙이고요. 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 최유효 이용의 토대, 바탕, 전제가 되는 원칙이 있어. 바탕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고요. 또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조화도 맞아야 하고 내부와의 조화도 맞아야 돼요. 외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외부 공간 원칙이 경쟁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거 외에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 외부성의 원칙은 미국의 원칙이니까 알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 중요하고요. 또 내부와의 조화가 맞아야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내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내부 공간 원칙이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장 먼저 충족돼야 될 내부 공간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고요. 이게 가장 1순위로 충족될 선행 원칙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여의 원칙 다음에 충족돼야 될 게 균형의 원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균형이 충족되면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여러 생산호수에 배분하는 수익 배분의 원칙 이렇게 해서 이 내부 공간 원칙은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토대가 되는 원칙하고 외부 원칙, 내부 원칙 8개 원칙이 나왔죠? 이 8가지 원칙은 전부 최유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는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최유효용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 간접 관련을 맺는 원칙이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 이 2가지 원칙은 반드시 경쟁의 원칙을 통해서만 최유효용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용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경쟁의 원칙하고는 직접 관련을 가질 수 있지만 최유효 원칙하고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원칙이 최유효까지 합치면 이제 11가지 가격 원칙이 다 나왔죠. 근데 이 11가지 가격 원칙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도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하는 원칙.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사용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하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 2가지 원칙은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오직 이 2가지 원칙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체계를 다 정리해가지고요. 뭐 내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원칙이 4개, 외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원칙도 2개, 토대가 하는 원칙 2개,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원칙 2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전부 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이 11가지 가격 원칙이 있지만 모든 원칙을 다 여러분이 통달할 수가 없다. 11가지를. 다 뭘 정리해야 되냐면 이 원칙들이 무슨 원칙이고 이것들이 무엇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가. 이걸 이제 한 개씩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워낙 뭐 개수가 많으니까 어렵겠죠. 그죠? 무작정 외워서도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내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원칙 중에 균형의 원칙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외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원칙 중에 적합의 원칙이 있는데 요 2개를 구분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80% 그냥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5년 중에 4번은 그냥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됩니다. 매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워낙 많이 써먹었어요. 실제 지금 거의 한 10년 중에
한 번 빼놓고는 다 적합하고 균형의 원칙을 묻는 게 다 시험에 나올 정도로요. 90% 정도로 적합과 균형을 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한 개 틀린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워낙 많이 시험에 등장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른 데서 또 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 원칙은 매년 한 문제가 그 정도로 나오는 건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가격 원칙은. 반드시 한 개가 나오는데요. 이 균형하고 적합을 워낙 많이 써먹었으니까 올해는 좀 다른 원칙에서 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는 필연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개 외에 변동의 원칙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요거 하고 대체의 원칙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전개해가지고 5가지 원칙을 딱 기억하면은 가격 원칙에서 나오는 한 개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다 설명을 하겠죠. 11가지 원칙을 전부 다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5개의 원칙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 개씩 알아봐야 되겠네. 첫 번째 가격 원칙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원칙이 뭐?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가장 근본이 되는 중추적 원칙입니다. 가격 원칙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칙인데 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원칙이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격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가격을 평가해야 되니까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에서는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원칙이 이 원칙이겠죠. 그죠?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을 평가할 때도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건데 이 최유효 이용하는 게 뭐냐 말이야. 최유효 이용 말 그대로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가장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 하는데요. 이 최유효 이용은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에요.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 규정된 용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 원칙이지만 시험에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일본 평가협회에 규정된 용어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 해놓고 또 나오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아까 앞 시간에 그죠? 앞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원칙들이 있었죠. 감평규칙 5조에서는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가치 기준원칙. 6조에서는 현재의 이용 상태 및 공포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현황평가 원칙. 7조에서는 평가는 대상물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개별평가 원칙. 3가지 규정돼 있었죠. 또 우리 다음 주에 가면 감정평가는 3가지 방식에서 7가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3방식 7방법이 감평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3가지 방식에서 7가지 방법에 따라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한다. 이렇게 3방식 7방법이 감평규칙에 규정돼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다 감평규칙에 규정돼 있죠. 근데 이거는 감평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았죠. 일본평가협회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직접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답 최유효 이용. 이게 답이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뭐 최유용이 뭐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유용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냥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개념 용어는 부동산을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게 최유용인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그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개념이 나와있죠.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서 최유용이란 최유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죠. 최유용에서 그 둘째 줄부터 정의되어 있잖아. 최유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즉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를 최고로도 이용을 하고 최선으로도 이용을 하라. 최고 최선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게 최유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엔드다 엔드.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요. 최고로도 이용을 하면서 최선으로도 이용하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 최이용인데, 그 어떻게 이용해야 최고의 이용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이용이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알 필요 없어요. 왜? 안 나온다 그랬잖아, 시험에. 그죠?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나 지금 얘기할게. 최고의 이용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장래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래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이용하는 게 최고의 이용이에요. 알 필요 없다. 적지 마라. 좀 팔에 알백인다. 안 나온다는데 뭘 또 적노? 참, 그냥 궁금해 하니까, 저 새끼 지금 뭐 그냥 내가 설명하면 저것도 모르는가 보다. 저를 의심을 하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장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걸 최고의 이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선의 이용은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측면이 있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어울리게 토지를 이용하는 걸 최선의 이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라. 합법적, 법이 허용하는 태도를 내서 이용하라. 합리적 이용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현재 이용하라. 이 말이야.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내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48년 뒤에 이용하겠다. 이런 거는 합리적 이용이 아니다. 이 말이다. 현재에 또는 가까운 장래에 내 토지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 이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제용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갖고 토지를 이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또. 토지는 물리적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지질, 지반, 지세, 지형, 토양이 다 다르지. 그 물리적 여건에 맞게 건축 활동을 해가면서 토지를 이용하라. 이게 이제 기술적 측면의 제용이야. 그래서 장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3대 측면에서 모두 토지를 어울리도록 이용하는 게 최선의 이용인데 그래서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평가할 때는 이 토지가 최고, 최선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은 제이용 원칙인데 이게 우리나라 간편규칙에 규정된 게 아니니까 시험 안 나온다 그랬다. 최유효용이란 토지를 최고로도 이용하고 최선으로도 이용하는 것이다. 그까지 얘기해놓고요. 두 번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 두 개가 있죠. 자, 변동의 원칙.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의 원칙 같은 말인데요. 뭐가 변한다는 걸까요? 뭐가 변한다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 이 말이야. 부동산 가격이. 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하느냐? 앞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가격 형성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부동산 가격은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있죠. 그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면 또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한 개의 가격이 결정됐죠.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있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일반 요인이든 지역 요인이든 개별 요인이든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화 과정을 겪으니까 거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한다.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 이게 바로 변동의 원칙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화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 이런 원칙이 이제 변동의 원칙인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항상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기준 시점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할지,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할지, 이 기준 시점이 확정돼 있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지. 기준 시점을 확정해 놓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왜곡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고요. 또 가격이 변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가격을 평가할 때는 지금 기준 시점이,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2019년인데 1년 전에 거래된 2018년에 거래된 사례를 채택했단 말이야. 근데 1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 지금도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 시점에 거래를 하지 않고 기준 시점에 거래를 했더라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겠냐 하고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해주는 시점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제가 가격 원칙 11개 중에서 5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게 변동의 원칙이 있지?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 딱 별거려야 돼. 첫째 기해야 될 원칙이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가 된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장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가격도 올바르게 평가되고 장래 동향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한다? 그럼 가격은 왜곡되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가격은 항상 장래의 유용성 있는 걸 반영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 동향을 면밀히 예측해야 되니까 예측의 원칙이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된다. 장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자.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 이 장래라는 말이나 미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예측은요, 과거나 현재는 예측이 필요가 없잖아. 과거나 현재까지 상황은 다 밝혀지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래나 미래라는 용어에 예측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장래 또는 미래라는 용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예측의 원칙이 떠올라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되고 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죠. 그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바로 예측의 원칙이에요. 이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라 하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 한다. 또 감정평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있네. 10일, 10일에도 한 번 했어요, 우리, 그제? 10일, 10일에 한 번 했잖아. 오늘 두 번째잖아, 지금. 그럼 뭔가 12월 달에 한 번 배웠으면 조금이라도 뭐 한 개라도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그리 아무것도 모르노? 진짜 좀 신기할 정도네, 어찌 그리. 참, 그죠?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11월에 오신 분이나 뭐 똑같아가지고, 그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어.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웃으면서, 그죠? 다 아는 것처럼 하거든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속은 다 시커멓게 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냥 아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걱정하지 마요. 다 똑같아요. 5월 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11월 달에 온 사람보다 5월 달에 온 사람이 훨씬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안 쳐봐서 지금 검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누가 잘할지 아무도 몰라. 1월 말에 온 사람이 뭐 5월 달 가면 1등하고 막 그래요. 일찍 왔다고 꼭 점수 잘 나온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안다.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보록다 날 건데 이제 어쩌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 안 넣을까 싶어 겁이 나고 막 모의고사도 안 치고 막 이런다니까.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열일 제출권 무조건 쳐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여러 번 응시해 본 사람은 크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유행에 적응을 못해갖고 실패를 한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는 문제를 많이 비틀어내거든요. 작년 유행 같은 경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전국 모의고사였어요. 작년에는 전국 모의고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실패를 하지 않고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냥 출초상.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진짜 열일 제출 놓고요. 이제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치거든. 3월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모의고사를 칩니다. 마지막 주 주말에 모의고사를 한 번씩 치는데 전국 모의고사가 1년에 7번밖에 없어요. 7번밖에 없는데 3월부터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최소한 5번은 응시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에. 그래야 유형을 익히고 시간 안배가 됩니다. 시간 안배가. 시간 안배를 하는 훈련이야. OMR 카드 작성하는 훈련. 그리고 또 문제 유형을 체득하는 훈련. 이게 모의고사예요. 점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모의고사 쳐봐야 점수 다 안 나와요. 시들시들해, 전부 다. 그죠? 다 그렇지, 뭐 3월달 모의고사 치면 내가 11월부터 공부했는데 5개월 공부했으니까 60점을 못 받아도 50점까지는 나올 거고, 그럼 한 5월, 6월 정도 되면 합격 점수 거의 안 나오겠나? 1이 10점, 그죠? 3월 쳐봐라. 17.5점, 어떤 거는 7.5점, 이런, 100점 만점에 7.5점이라고. 10점 만점이 아니고요. 멘붕 딱 옵니다. 100점 만점에 7점이면 3개 맞았다는 거죠, 그죠? 40개 중에, 한 개 2.5점이니까. 그럼, 5개월 내가 하겠다는데 3개 맞아봐요. 진짜 멘붕 안 오겠습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려다도 3개는 맞췄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3개 맞은 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한 줄로 쫙 밀어버리죠? 20점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한 번호에 8개씩이 나오니까 20점 맞죠? 근데 공부가 조금 될수록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35점에서 45점 사이는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치면. 진짜 근데 조금 알면 답만 피해가서 답만. 근데 어중간에 알기 때문에 답을 피해가는 거. 이제 공부가 조금 돼갈수록 점수가 조금씩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한 5월, 6월 정도 돼갖고는 이제 자기 점수를 평가해 봐야 되고, 3월, 4월에는 그냥 연습 삼아서, 그죠? 훈련하는 겁니다. 점수를 평가를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 한번 쳐봐요. 매일 새롭죠. 늘 새로워야지, 그러면.
한 번 알려준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2달만 수업 듣고 다 집에 가보는데 학원도 먹고 살아야지. 자꾸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그래, 이게 알 게 있잖아, 우리도. 에? 수익 방식에서 상대된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는데요. 이 수익 가격을 구할 때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하는 거예요. 이 환원한다는 말이 나눈다는 거죠. 이자를 가지고, 그죠?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니까 수익 환원법이라는데, 이 수익을 왜 환원을 하느냐? 이 환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원하고 같은 말이 뭐대? 할인. 그렇지. 까다로비야. 할인 또는 환원이 같은 말인데요. 할인했다, 환원했다 이 말은 이자율로 나누었다 이 말이죠. 즉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만큼을 깎아버리잖아요. 이자를 깎으니까 할인 또는 환원이 나죠. 이 수익을 이자율로 이렇게 깎았단 말이야. 이자율로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서 환원이라는데, 이 환원한다는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왜 이걸 환원을 하냐? 이 수익이 미래 가치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 시점의 가격을 구할 때 환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익은 언제?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장래 예상 수익이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이자율로 환원해서 현재 시점의 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사가 수익 환원법으로 가격을 산정할 때 이 수익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정확하게 예상한다면, 예측한다면 가격도 올바르게 평가되겠죠. 근데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가격은 왜곡되게 평가된다. 그래서 수익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바로 예측의 원칙이 수익 환원법의 근거 또는 순수익을 산정하는 근거가 바로 예측의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다 알아두면 좋은데 이 예측의 원칙이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딱 기억해라. 변동의 원칙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네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죠? 그 네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교재 순서대로 하면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 가장 먼저 나오나? 수익 최종 체감. 이제 원칙. 수익은 일정 지점까지는 최정,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지점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한다. 수익이 점점 증가해 가다가 감소하니까 최정 체감 원칙이라는데요. 우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무한대로 계속 증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점까지는 투자를 할수록 수익이 점차 증가해가, 일정 지점까지는 점점 증가해 가다가 어느 지점을 딱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지점까지는 점차 증가한다, 최정. 그리고 일정 지점에서는 점차 감소하니까 체감인데, 요 이제 중간점이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이죠? 요 지점이 바로 수익 극대점, 즉,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고요.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뭐야? 손익분기점은 본전이죠? 손익분기점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이용 활동하는 걸 잠깐 봤죠? 거기서 집약도라는 용어가 나왔지. 토지에 어느 정도 자본이 투입되느냐, 이 비율을 집약도로 하고, 집약도가 높게 토지를 이용하는 걸 집약적 이용, 집약도가 낮은 토지를 조방적 이용을 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토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한다. 즉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서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집약한계. 집약한계라고,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일치해서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용 집약도를 조방한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약적 토지용,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면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집약도가 집약한계고요. 조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면서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집약도를 조방한계를 하는데요. 이 425쪽에 나와 있는데 이 용어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들었으면 다음에 또 편하게 또 참석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지점까지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가야 돼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윤이 극대화되고 나면 더 이상 수익은 증가할 수가 없고, 수익이 극대화되면 거기가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한 지점이니까 그 지점 이후부터는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요 지점 이윤 극대점 이후부터는 수익이 감소하니까 무작정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요 이윤 극대화 지점 이후부터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추가 투자를 할 때는요. 비용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야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개 수입하고 한 개 비용을 고려해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더 크다면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반대로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더 크다.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익 최종 책임 원칙이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윤 극대점 이후부터 추가 투자를 판단하니까 자 이렇게 수익은 일정 지점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지점부터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원칙이 수익 최종 책임 원칙이고 이 이윤 극대점 이후부터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바로 부동산의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수익 최종 책임 원칙이다. 그렇게 기억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 역시 이제 별 그려야 되겠네. 그죠? 자, 다섯 가지 원칙 중에 변동의 원칙뿐만 아니고 수익 배분의 원칙, 대체의 원칙, 기억, 적합균형. 요 다섯 개 기억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익 배분, 수익을 배분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 그죠?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그게 생산의 4요소 그러면 경영을 첨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또 노동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을 자본, 노동, 경영에 먼저 배분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그러니까 자본, 노동, 경영에 먼저 수익이 배분되고 남는 몫이 있을 때 남는 자녀 수익이 있다. 자녀분, 자녀 수익 이걸 잉여라고 합니다. 남는 이익, 잉여라고 하는데 이 자녀 수익이 있다면 자녀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익을 토지 이외의 생산소에 먼저 배분하고 토지에 최종적으로 자녀분이 배분된다. 그래서 수익을 배분하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을 한대요. 그럼 왜 이제 노동이나 자본이나 경영과 같은 생산소는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토지에는 남는 몫이 있을 때 그 자녀 수익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배분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과 같은 생산소는 자신의 몫을 먼저 배분하지 못하면 전부 이동이 가능해요. 이것들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저도 우리 학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했겠죠. 그죠? 근데 그 자본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으면 돈 빼서 딴 데 투자하겠지. 그죠? 그리고 또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들도, 그죠? 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동을 제공하는데 월급 안 주면 마이크 던지고 딴 데 써봐라 가겠죠? 그렇겠죠? 저도 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제 경영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 역시 학원 안 하고 서문시장 가서 엿장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이 그런 처지죠. 그러고 싶어요, 진짜요. 빨리 빨리 그 서방님 공부하자고 데려와, 빨리. 손잡고. 그리고 집에 아들, 딸 놀고 있으면 빨리 공부시켜요. 부동산 시켜, 이럴 때. 그래, 자격증 따서라 그래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자격증 따기죠. 경기 안 좋고 이럴 때 자격증 따야죠. 그리고 경기 좋을 때 바로 뛰어서 일해야지. 남 경기 좋을 때 돈 벌 때 그때 이제 남 돈 버는 거 이제 공부해볼까? 그래 자격증 따면 또 시들해지버려요. 그죠? 거꾸로 간다니까. 지금이 진짜 공부하기 좋은 적기예요. 옆에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공부 좀 하라 그래요. 그래 일로 와요. 남편 모시고 와도 내가 여러분 점수는 남편한테 절대 안 알려줄 테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은 자신의 몫을 먼저 배워보지 못하면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토지는 어차피 이동될 수 없죠.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지? 토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동할 수 없는 토지는 남는 거 주고 이런 생산소는 먼저 수익을 배워보지 못하면 이동해버리니까 이동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자녀 수익이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그 수익 배분의 원칙이 승립하는 이론적 근거는 바로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이런 뜻이다. 부동성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 승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토지의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 때문이고요.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잔여법에 근거가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잔여법의 근거. 이 잔여법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다음 주에 수익 방식에 가면은 559쪽에 잔여법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잔여법도 건물 잔여법, 그리고 토지 잔여법, 또 부동산 잔여법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잔여법은 있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잔여법이 뭐냐면 요 잔여법은 순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물 잔여법은 건물에 남는 잔여 수익을 구한다는 뜻이고, 토지 잔여법은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을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복합 부동산에서 건물에서 1년에 순수익이 2억이 발생했고요. 토지에서 순수익이 1억이 발생했어. 그럼 복합 부동산 전체에서 순수익이 3억이 발생한 거다. 그죠? 그제? 근데 이 중에서 건물의 가격을 수익하는 법으로 구하려고 한다. 그럼 건물 가격을 수익하는 법으로 구하려면 건물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야 건물 가격이 산정되겠죠? 또 복합부동산 중에 토지의 가격을 수익하는 법으로 구하려면 토지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줘야 토지 가격이 산정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복합부동산 전체 총수익 중에서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의 순수익이 얼마인가? 이걸 구해줘. 건물 가격을 하면 이 건물의 잔여 수익을 구하는 게 건물 잔여법.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에서 토지의 순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 잔여법이에요. 한번 들으면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잘 들어. 건물 잔여법은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3억에서 토지 수익 1억을 우선 배분해 버리니까 건물에 남는 잔여 수익이 2억 남았다. 이렇게 해서 건물 수익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 잔여법은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이 얼마인가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3억에서 건물 수익 2억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이 1억 남았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잔여 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 잔여법이에요. 그럼 잔여법은 뭐 한번 들으면 다 알겠죠? 잔여법이 어떻게 토지 순수를 구하는가 이런 건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하냐? 잔여법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순수익, 토지나 건물에 남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잔여법이라는 게 있죠. 다음 주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잔여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토지나 건물에 기속되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첫째, 잔여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종이고, 그 잔여법을 보면은요, 자, 복합부동산 전체의 총수익 중 건물의 먼저 수익을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얼마 딱 남죠?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잔여 수익을 구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발생한 총수익 중 다른 생산소의 먼저 수익을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잔여분이 얼마가 남았죠? 원리가 두 개가 똑같아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잔여법이 뭔가 이런 것 자체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뭐라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자체가 또 중요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을 배분하는 건데 어디에 먼저 수익을 배분한다고? 토지 이외의 생산소서. 그러니까 자본, 노동, 경영, 토지 이외의 생산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남는 잔여 수익이, 잔여분이 토지에 최종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또 수익 배분은 원칙은 토지의 수익을 먼저 배분하고 다른 생산소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어디에 먼저 어디에 나중적으로 배분하는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수익 배분 원칙이다. 아주 중요하니까 요게 이제 올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이 이제 뭐냐? 기여의 원칙이네. 내부 공간 원칙에. 이 기여의 원칙은 전체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은, 전체 가격은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전체 가격이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기여도. 요 기여도라는 게 뭘 뜻하느냐? 이 각 구성 부분에 투입된 생산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비를 합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하고 있느냐,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생산성, 그 생산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기여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뭐 어떤 의미가 아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상업용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야.
지금 뭐 4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창고도 한 개, 딸려 있고요. 그리고 여유 공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각 구성 부분들이 있죠. 이 각 구성 부분이 있는데, 이 창고도 구성 부분이고, 이 각 구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건물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 각 구성 부분이 수익에 잘 기여하고 있다면,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고, 이 구성 부분들이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은 이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기여 원칙이라 한대요. 자, 지금 이 창고도 이 상업용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창고가 아주 수익에 잘 기여하고 있어. 근데 지금 창고가 너무 좁아가지고 미어 터진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여유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여유 공간에 추가 투자를 해서 창고의 규모를 더욱 증축시켜 주는 것이 더욱 수익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여 원칙이 여유 공간에 대한 추가 투자 적부 판정에 활용된다 이 말이야. 여유 공간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역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바로 기여 원칙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이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한 개 더 있었지. 수익 최종 청약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됐죠. 기여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판정 기준 그러면 기여 원칙하고 수익 최종 청약 원칙 이렇게 두 개 같이 기여두면 참 좋겠죠. 그죠?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같이 기여두면 좋다. 그리고 이제 내부 공간 원칙의 마지막 7번째 원칙이 뭐냐? 균형의 원칙이고요. 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내부 공간 원칙에 있어. 그리고 균형의 원칙은 항상 적합의 원칙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적합의 원칙은 이제 외부의 조를 강조하는 외부 공간칙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요 두 가지 원칙을 구분하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공산당 별 그래야 돼. 아니, 공산당 별. 별 위에 동그라미까지 쳐. 공산당 별. 가장 중요하고, 그냥 뭐, 거의 그냥 이거는 매년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을 구분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균형의 원칙은 내부의 조를 강조하는 내부 공간칙에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내부의 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다. 부동산 제 내부 구성 요소들, 내부 구성 요소끼리 최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최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최적 배합이 될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조를 강조하는 거죠.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배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균형의 원칙이고, 적합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다. 부동산이 어디에 올려야 되는가? 외부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야. 외부 환경이나 인근 지역 이런 건 다 부동산세 내부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죠.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첫째, 이 자체 내부에서, 부동산 자체 내부에서 조화가 맞아야 돼. 내부에서 건물의 설계도 잘 맞아야 되고, 설비가 부족하지도 않아야 돼요. 설비가 남아돌지도 않아야 돼, 그지? 그리고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을 잘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유용성이 높다. 이 자체 내부적인 조화가 맞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 이게 바로 균형의 원칙이야. 근데, 내부적인 조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죠? 설계 상태라든가 설비 상태, 또 건물과 부지의 적응 상태, 이런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또 외부적인 요인에도 어울려야 돼요. 그죠? 외부와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적합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외부에 있는 환경에도 어울려야 하고, 그죠? 주변에 있는 지역에도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이 주택이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된 게 훨씬 유용성이 높지, 쓰레기장에 입지해서는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도 잘 어울려하고, 또 이게 주택이라면 어떤 지역에 입지해야?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야 돼. 주택이라면 주거지역에, 여기 상가라면 상업지역에, 공장이라면 공업지역에 입지할 때 유용성이 높은 거지. 주택이 공업지역에 입지하면 안 어울리죠. 그럼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부동산이 인근 지역이나 외부 환경에 어울릴 때, 즉 부동산 자체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이게 바로 적합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적합,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균형이니까 이게 엉키기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이 건물의 설계가 잘못되어 버렸다. 설비가 부족하다. 설비가 남아돈다.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가치가 하락하겠죠. 응? 이게 자체 내부의 기능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강가. 즉 균형의 원칙에 어긋냈을 때 발생하는 강가. 이 자체 내부의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강가를 기능적 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부동산이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도 가치가 하락하겠죠. 주택이 바로 옆에 그죠? 공동묘지가 입주하고 있다. 쓰레기장이 입주한다. 가스 저장 시설이 입주한다.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또 주택이 공업지역에 입주하고 있다. 역시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에 맞지 않았을 때, 자체 내부가 아니고 외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가치가 하락하는 강가가 경제적 강가예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어긋남이 발생하는 게 경제적 강가니까 이 경제적 강가가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적합이고 기능적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균형의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가면 이 부동산은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밀집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이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그게 이제 지역 분석인데 그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게 지역에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에. 그래서 지역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바로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자체 내부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에 영향을 받아서 또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자면 이 부동산의 어떤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해요. 그게 이제 그 균형 원칙 바뀌었군요. 바뀌어 있네. 지역 분석 위가 균형이네. 밑이 적합. 적합의 원칙이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바로 자체 내부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되면서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개별 분석의 근거가 균형, 지역 분석의 근거가 적합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다, 그죠?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 개별 분석의 근거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야, 그죠? 균형, 기억 들어가 있죠? 균형의 원칙 기억이니까 기능적 강가 기억, 개별 분석 기억 들어갔다, 그죠? 그죠? 적합의 원칙은 지어 들어갔죠? 지어시니까 경제적 강가 기억에다가 요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경제적 할 때 지어시나 여기에 동그라미 쳐. 지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지역 분석 지어 이래야지 또. 그러면 또 안 돼. 야, 기억.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어쩌겠어. 외워야지, 그죠?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기능적 강가에 반응한 거, 개별 분석의 근거가 균형,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지역 분석의 근거, 또 경제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적합의 원칙입니다. 두 개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거의 그냥 90% 정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 공간 원칙에 경쟁의 원칙이 있네. 경쟁의 원칙. 용어 속에 답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는데 1번지하고 2번지는 이미 초과이윤이 다 소멸해버리고 초과이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3번지에서만 아직도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는 요 3번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초과이윤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 경쟁이 야기가 됩니다. 근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체보다 먼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 아니? 임대료를 더 지불하든지, 또 뭐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을 더 주든지, 그죠? 지대, 뭐 지료 이런 걸 더 지불해야만, 이 지역을 입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더 지불하다 보면, 결국은 이 수익이 계속 줄어들면서 여기서 발생한 초과이윤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경쟁의 원칙이라.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시키고, 또 경쟁은 종국적으로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소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결국 종국적으로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을 경쟁의 원칙이라 하는 거예요. 용어 속에 답이 있으니까 경쟁이라는 용어만 알면 이건 충분히 해결되겠고. 10번째.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요 9번까지 원칙은 전부 최유용 유용 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원칙들이었죠. 토대가 되는 원칙 2개, 내부 공간 원칙 4개, 또 외부 원칙 2개, 이렇게 8가지 원칙은 최유용과 전부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요. 근데 최유효 유용 원칙과 직접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이 2개가 있다 그랬죠?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이 있었죠. 자,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말 그대로 아까도 나왔어요.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이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반 지하처럼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원칙을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 한단 말이야.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지금 가격이 결정됐죠? 근데 결정된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이렇게 조절한다 그랬죠. 그죠?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했죠.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역으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걸 가격 이중성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제? 그 가격 이중성의 뿌리가 뭐야? 수요 공급이지.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가격 이중성에 근거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격 이중성에 근거 수요 공급의 원칙. 뭐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11번 이제 마지막 가격 원칙의 대체의 원칙. 요것도 이제 별 그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5개 원칙 기억하라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억할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죠. 대체라는 것은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대신 선택한다. A 대신 B, B 대신 A를 선택하는 걸 대체라는 거죠. 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단 말이야. 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어느 걸 이용하든 그죠? 만족도가 똑같아. 효용 또는 유용성 뭐 같은 표현인데 이제 유용성이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 어느 걸 이용해도 만족도가 똑같다면 그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싼 거 선택하겠죠. 비싼 거 대신 싼 걸 선택한단 말이야. 이렇게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전부 가격이 똑같단 말이야. 가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큰 걸 선택합니다. 그지?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으면 그 중에서는 만족감이 제일 큰 걸 선택하는 거고요. 효용이 만족도가 똑같다면 비싼 거 대신 싼 걸 선택하는 거죠. 비싼 거 대신 싼 거, 효용이 작은 것보다는 효용이 큰 걸 선택한다. 이것 대신 저걸 선택했단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고? 대체. 바로 대체의 원칙은 이렇게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것이 선택되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법칙. 이게 대체의 원칙인데 이 대체의 원칙이 감정평가 3방식 모두에 근거가 된다. 3방식 모두에 근거가 대체의 원칙인데 감정평가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3개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요 3개 방식 모두에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대체의 원칙인데요. 왜 대체의 원칙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모두에 근거가 되는가?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시험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는, 그죠?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뭐냐? 대체의 원칙이다. 그렇게 나오겠죠, 시험이. 3방식의 근거가 뭐냐? 대체의 원칙. 이게 시험이라고. 아니면 뭐,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란가? 대체의 원칙. 이런 게 시험 문제지. 왜 원가 방식의 근거가 대체의 원칙이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또 설명을 안 하면 저보고 모른다까봐. 설명을 해주는데, 그죠?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고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라 하죠? 적산 가격이라 한다. 적산 가격 또는 복선 가격이라고도 했죠. 근데 이 적산 가격을 어떻게 구해야 돼?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야. 오늘 들어놔. 12월에도 했고 이제 다음 주에 3방식 해야 되니까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한번 들어놓는데 그 원가법으로 가격을 산정하려면 제조달 원가와 감가 누계액 2개가 있어야 되죠. 이 제조달 원가가 자 A라는 물건의 가격을 원가법으로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요 A 물건을 다시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총 원가 이걸 제조달 원가를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바로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보험사에서 직접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상보험사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 대신 유사한 사례부동산에서 대신 간접적으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사례부동산에서. 그래서 대상부동산 대신에 사례에서 구한다. 이게 대체의 원리가 적용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원가 방식의 근거도 되고요. 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근데 거래 사례를, 자, 지금 A라는 대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 대상 부동산하고 유사한 사례 부동산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대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사례로부터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구하는 게 거래 사례로부터 가격을 비교해서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죠? 그치? 대상 대신에 사례로부터 가격을 구해낸다. 그래서 이것도 대체 원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사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원래는 인근 지역에서 선택을 하지만 인근 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근 지역 대신 유사 지역에서 선택했다. 역시 대체 원리가 적용된 거네. 그래서 대체 원칙은 비교 방식에 또 근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아까 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래요? 수익 환원법이었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수익 가격이라고 그랬고,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했어. 그지? 근데 자, 지금 이 A라는 물건의 가격을 수익 환원법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A 물건에서 요 대상 부동산에서 순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예상해가지고 그걸 환원율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 대상 부동산에서 순수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하고 또 비슷한 유사한 사례 부동산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례 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이 대상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 대신에 사례에서 순수익을 구해낸다. 역시 대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원칙은 수익 방식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모두에 근거가 되는 게 대체 원칙인데 왜 대체 원칙이 3방식 모두에 근거가 되냐? 그런 건 안 나온다고. 대체 원칙 자체가 뭐냐?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 모두에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뭔가? 대체 원칙이다. 이게 시험 문제지. 오케이? 결론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11개, 제가 11개 원칙을 설명드렸는데, 요 11가지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원칙들 외에 외부성의 원칙도 있고요. 기회비용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재합 사용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도 정리가 안 되는데, 물 건너 가격 원칙까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자. 아니지? 그제? 자주 안 나옵니다. 내 나오면 책임질게요. 나오면 책임지고. 미국의 원칙 몰라도 우리나라 가격 원칙 11개도 다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 가격 원칙 중에서도 5개 내 찍어서 지금 별거리 조차 5개. 대체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변동의 원칙. 5개 원칙 딱 찍어줬다. 그 5개 원칙만 여러분들이 무슨 원칙이고 어떤 것에 근거가 되는가를 정리하고 있으면 가격 원칙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한 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5개 원칙만 딱 기해놓고 이번에 모세 냅니다요. 다음 주에 우리 진도 다 끝나잖아, 그죠? 다음 주에 진도 다 끝나면 그 다음 주 첫 주에 이제 첫 진도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첫 주에 첫 진도 나갈 때 2시간 수업하고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 칩니다. 제가 미리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치겠죠, 그죠? 당연히 치는데 이거는 안 낼 수가 없겠죠, 모의고사에. 무조건 내겠죠. 우리 시험에 나올 걸 갖다 올해 나올 걸 모의고사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올해 제가 반드시 나온다 했던 거 있죠. 올해 나올 것이다 한 것만 모의고사에 냅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도 5개 원칙 기억하면 한 개 더 맞추겠죠. 기억하고 있어요. 지역 분석 514쪽 지역 분석부터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 다음 주는 지역 분석부터 해가지고 책 끝까지 다 나가야 된다. 진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깜짝이야.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3방식이죠, 2장이. 3방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고, 3장에 또 가격 공시적으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2장, 이 감정평가 3방식을 중요한 게 초점인데, 최소한 3방식에서만 3개, 4개가 고정으로 나오니까요. 이 3방식은 정말 여러 번 들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음 주에는 결석하시면 안 되겠어요. 꼭 수업에 참여하시고, 또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3월부터 첫 진도가 나오면서 이론이 한 단계 격상됩니다. 중급 이론인데, 뭐 중급 이론이라고 해서 안 했던 거 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했던 걸 또 하면서 거기에 내용이 약간 첨가되는 겁니다. 약간 첨가되는 거니까 했던 걸 또 해주죠. 했던 걸 또 다루면서 그게 다루지 않았던 게 있겠죠. 내용이 조금 어려운 거. 이걸 좀 첨가해서 하는데 3, 4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3, 4월이 끝나고 나서 4월 말이 지나면 이론이 기본 이론, 중급 이론 두 번이 끝났잖아요. 그 어느 정도 수준 향상이 돼야 되겠지.
실력이 향상이 돼 있어야지 2월 말이나 4월 말이나 똑같다.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월 과정에서 수준이 향상되고 점수가 상승하려면 뭔가 준비가 한 게 필요한데 1월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서브노트를 잘 만들어 왔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 서브노트 만들었으면 서브노트 만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서브노트를 안 만드신 분은 어떻게 책의 줄이라도 쳤잖아. 1년에 수업하면서. 그죠? 책의 줄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줄치고 필요한 걸 중심으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포인트를 한번 쫙 읽어봐야 돼. 그걸 읽어보고 3, 4월 수업에 들어와야 3, 4월이 수업이 재미있으면서 그죠? 아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실력이 계속 형성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3, 4월의 수업 들어도 똑같습니다. 1년에 수업 들어가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3월 그 중급이론이 개시되기 전에요. 미리 한번 쭉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하루 딱 놓고 개로 하루 쫙 보는 거 읽어보는 거는 시간 안 걸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한다고 외우지나. 출친 것만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거야. 하루면 충분해. 몇 시간이면.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또 민법하는 날은 민법 쭉 한번 보고 공부하는 날은 공부 중요한 것도 한번 쭉 읽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훑어보면은 앞으로도 한 2주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죠? 2주 남은 기간 중에 1, 2월에 강조했던 중요 포인트를 한번 쭉 훑어보고 3월 수업을 들어오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아직 이번 주까지 춥다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즐겁게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